네,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단계를 아주 지능적으로 잘 맞춰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완전히 러시아를 골병들게 만들고 또 그 와중에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성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에너지 독립성을 획득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중국은 겁주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이렇게 손발을 맞춰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분발해서 숨져가는 여러 뭐 생목숨들, 이건 물론 비극적인 일입니다만은 어떤 그 현실 정치, 현실 지정학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좀 대담한 가설이 이게 우크라 전쟁이 만약에 어떤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기획된 거라면, 그래서 신냉전의 설계자가 있다면, 그 로직은 뭐고, 만약에 그런 존재가 있다면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석하고 대응을 해야 이 한국인들이 우리가 좀 더 번영하고 좀 더 안정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의 단초를 한번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신냉전이라는 것부터 좀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뭐 신냉전 시작됐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또 세뇌 탈출도 그런 용어를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기 시작한 그런 그 창구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2년 6월 말 마드리드의 나토 정상회담에서 보면 러시아, 중국은 샴쌍둥이다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토 전략 개념 버전 8에 보면은 결국은 러시아는 철저히 응징한다. 즉 러시아를 자유진영의 무역 금융으로부터 추방해 버리겠다. 경제 추방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Economic Exile. 이게 이제 실제로 실현이 됐죠. 그래서 러시아가 국가부도가 난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돈을 입금시킬 금융 창구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강제부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진영의 무역금융으로부터 추방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유럽은 러시아 에너지로부터 독립을 했고, 그러니까 러시아 에너지와 절연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냥 뭐 전쟁 끝날 때까지가 아니라 저렇게 구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망한 겁니다. 저거 주저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철저히 견제 억제한다라는 것이 이제 자유진영 서방 그리고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국 제품에 대한 수입을 관세를 매겨서 컨트롤하고 중국에 대한 금융 제공, 이게 이제 중국 회사들이 상장을 하거나 중국의 국영기업이나 큰 회사들이 이제 해외에서 사채 등 이렇게 해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이런 거거든요. 이걸 옥조이고, 그 다음에 중국에 의한 노하우 및 영업비밀 약탈을 막아내고, 그리고 일로 일대 동중국, 남중국 이렇게 중국의 지정학적 도발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이런 개도국을 보호해주고, 수백만 같은 경우에 중국이 수백만의 저희 한진 해운이 시점을 잘못 탔죠. 거기에 아주 좋은 조선소를 만들었는데 그게 2000년대 초여갖고 국제금융위기 오면서 결국 넘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팔려고 내놨는데 중국에서 그걸 인수하려고 들었었어요. 그걸 미국의 사모펀드가 대신 인수를 했고요. 그 직후에 미 해군이 우리가 수백만에 들려서 그 조선소에서 우리가 수리받고 그러겠다. 그래서 그걸 필리핀 해군 기지로 사용하자. 뭐 이렇게 해서 딜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제 이렇게 일로 일대라든지 동중국, 남중국에서 중국의 지정학적 도발에 의해 피해를 보는 압박을 받는 그런 나라들을 보호하고 뭐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이제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나토 전략 개념 버전 8에 사실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냉전이 이 구도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냉전이라는 컨셉부터 한번 봐야 돼요. 이 냉전이라는 건 너희끼리 살아라, 왕따 하는 게 냉전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컨테인먼트라 그러면은 그냥 포위하기라 그러는데 저게 포위해서 가둔다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테이너 그러면 상자과 속에 딱 넣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위해서 가두기예요. 너희끼리 살아라. 너희랑 연 안 맺겠다. 그게 냉전의 본질입니다. 저거는 누가 시작을 했냐? 저 컨셉은 1946년 2월 22일 날 미 국무성의 외교관으로서 모스크바에서 근무하던 조지 캐넌이라는 사람이 여기 사진에 있는 저 사람입니다. 모스크바에서 이제 그러니까 암호화된 긴 전보를 보냅니다. 그 전보가 이제 길어서 이게 이제 그때 보낸 전보를 출력해 가지고 만든 그 긴 그 문서의 첫 페이지인데요. 지금 그 이제 길어 가지고 그냥 롱 텔레그램, 긴 전보라고 부릅니다. 결국 그 전보의 핵심은 뭐냐면 앞으로 소련 및 공산권과 교류를 끊고 그들끼리 살도록 포위해야 한다라는 컨셉이에요. 지금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끊고 러시아를 서방의 금융과 무역 네트워크로부터 쫓아내가지고 추방시켜서 너 혼자 살아봐 하라고 쫓아버린 거란 말이죠. 물론 인도라든지 중국이 러시아랑 계속 거래를 하지만 인도나 중국이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자본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원부자재라든지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제공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냉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조지 캐넌의 냉전에 의해서 제1세계, 제2세계, 제3세계 이렇게 천하가 3분됐습니다. 제1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으로서 가트 체제를 맺었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저희도 가트 굉장히 일찍 가입했어요. 1940몇 년인가 가입했을 거예요. 그 나라 만들어지고 얼마 안 돼서 가입했어요. 가트가 48년인가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제2세계는 소련과 동구권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중국은 나중에 이제 중소 분쟁이 붙었을 때 튀어나갔지만 소련 동부를 중심으로 하는 쿠바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공산권 경제 체제죠. 그게 이제 코메콘이라는 거를 만들었었죠. 그리고 제3세계는 그 양쪽에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고 양쪽 다 거래를 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네시아하고 인도죠. 그래서 천하가 그때 3분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냉전이 이런 거구나. 즉 왕따시키는 거. 너희끼리 살아라. 라고 하고 너희를 포위한 다음에 가둬버리는 거. 이게 냉전이에요. 그럼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냉전. 그러니까 우리가 냉전이라 그러면 그냥 단순한 대립이 아니에요. 왕따시키는 거예요. 연을 끊는 거예요. 교류를 끊는 겁니다. 경제 추방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무역과 금융에서 추방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크라 전쟁에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두 개가 일어나는데요. 일단 침공한 측도 특이합니다. 이게 이제 러시아인데, 저는 이 러시아 같은 나라 또 중국 같은 나라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러니까 핵무장 BBH 초강대국. BBH는 bloodbath, 피바다. 그러니까 피바다 역사를 갖고 있는 초강대국. 예를 들어서요, 같은 공산권 국가라고 하더라도 베트남하고 동구, 베트남하고 폴란드는 다릅니다. 베트남은 전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피바다를 스스로 뒤집어 쓴 그런 경우예요. 캄보디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게 자기 손으로 피바다를 연출을 했던 데하고 이 소련의 지정학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공산화가 된 경우는 달라요. 실제로 그래서 동구에서는 상당히 널널한 데가 있었어요. 종교 문제도 그렇고 특히 동구는 제가 알기로는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집단 농장이 없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소농이 살아남았던 거예요. 소농이. 동구는. 그런데 이렇게 피바다를 뒤집어 쓴 소련, 그 다음에 러시아죠.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데는 살벌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역사적 흔적이 남는다고요.
이 피바다 역사를 가진 내중에 초강대국은 결국 중국과 러시아인데 거기가 핵으로 무장돼 있죠. 그래서 핵무장 BBH 초강대국, 핵무장 피바다 역사 초강대국. 저는 그렇게 그 둘은 그렇게 따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중러가 이게 이제 인접국이든 뭐든 본격적으로 침공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 정도로 본격적으로 침공한 거. 아프가니스탄도 저 정도 본격적으로 침공 안 했어요. 러시아가. 본격적 침공입니다. 온 국력을 거의 기울이다시피 해서. 중국은 6.25 때 우리 그 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개입한 거 외에는 외부에 군사력을 투사한 적이 없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자, 이 러시아가 핵무장 초강대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러시아 본국이 역침공 당하지 않는 한 핵 사용하지 못한다. 이것이 점점 더 이제 명확해지는 거예요. 핵단추 못 누른다. 러시아 본국에 미사일 떨어지고 러시아 그 국경 너머로 우크라이나군이 밀고 들어가지 않는 한 러시아는 핵단추 못 누른다. 그러니까 이제 핵무장도 그냥 자기 나라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한 거지. 저렇게 남의 나라 멀쩡한 나라 침공해서 들어갔을 때는 핵무장 했냐 안 했냐가 별 상관없는 거구나.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중국이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서해 우리 라인을 건너가지고 한반도를 개입하겠다고 침공했을 때, 그래서 충돌 났을 때 중국이 핵단추 못 누른다. 심지어는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탄도미사일도 비핵 탄도미사일도 잘 못 누를 거다. 우리가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요번 이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러시아가 그래도 세계 2위의 무기 수출국이고 러시아가 그 비핵 전력, 비핵 군사력이 세계 2위라고 하는데 붙어보니까 이거 허방다릴세 이게 나온 거예요. 비핵 전력이 구멍숭숭하다. 일단 작전 능력이 안 된다. 그 키예프라고 이제 국내 신문에서는 그렇죠. 키예프가 얼른 주워 먹겠다고 뒤에 그 병참 안 달고서 그 몇십 킬로에 걸쳐가지고 벨라루스 국경에서부터 키예프까지 밀고 내려오다가 그 병참에서 기름이 제공이 안 돼가지고 전차와 장갑차가 수십 킬로 줄을 서서 그 길거리에서 그냥 기다리는 멈춰선 그런 그림 우리 다 봤잖아요. 그리고 SU 어쩌고 저쩌고 이런 그 첨단 비행기들 줄줄이 떨어졌죠, 지금. 그 다음 미사일도 가다가 떨어진 것도 있고, 엊그저께 저기 쐈는데 거꾸로 돌아온 것도 있고, 또 쐈는데 공중에서 뱅글뱅글 하다 추락한 것도 있고, 자주포는 한 방 쏘면은 뒤로 사정없이 흔들리고 밀려가지고 잘 쏘지도 못하고. 탱크, 방어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해가지고 그냥 뚜껑 따기라 그러죠. 위에서 그냥 그 제블린 같은 거 꼽혀서 그냥 박살나고. 드론 같은 거 잘 못 쓰고. 로켓 그렇게 신나게 퍼붓는데 타겟에 들어가는 거는 10분의 1도 안 되고. 감시정찰 별 볼 일 없고. 이게 세계 2위에 미국과 맞겨룬다라는 애들이 이거밖에 안 됐던 거야. 비핵 전력이.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새삼스럽게 별로 이번 때문에 드러난 건 아닌데 이번에 우리가 절감을 하게 된 건 뭐냐면은 야, 얘들이 징병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푸틴이 저 전쟁을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고 특수작전, 스페셜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심지어는 그 라브로프인가 그 외무장관 하는 말이 우리는 우크라이나랑 전쟁한 적 없다. 이런 개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왜 이러냐. 전쟁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국민동원을 하게 돼요. 총동원을. 근데 국민동원, 총동원을 하게 되면 이제 징집도 강제 징집하고 이래버리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징집해서 그러면은 민심이 뒤집힌다 이 말이죠. 그럼 야, 쟤들 인민공화국 맞아?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가지고 공화국으로 작동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구나. 그래서 징병제도 못하는구나. 인민이 실종됐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징병제 아닙니다. 모병제예요.
미국도 모병제죠. 근데 미국이 모병제인 까닭은 좀 느낌이 달라요. 미국이 모병제인 까닭은 미국은 항상 그러니까 침공 원정 작전을 많이 하는 데입니다. 따라서 징병을 해서 침공 원정 작전을 하게 되면 정치적 하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직업군인 중심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알고서 군대를 가는 거죠. 그래서 군대 급여도 좋고 또 퇴직 후에 베테랑스 하스피털 그러니까 우리 그 보훈병원 그러면 무지하게 최고급 병원이에요. 미국서는 그게 최고급 서비스를 무료 혹은 염가로 제공하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네 번째를 깨달았죠. 아 이거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이라는데 다음 몇 가지 갖추면은 충분히 나라 지켜내는구나. 우선 첫째, 스마트폰과 스타링크 위성 통신을 사용하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편으로는 군사 통신을 보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및 전 세계의 실상을 알림으로써 사람들의 인지, 어웨어네스와 사람들의 각성, 어웨이크닝을 자극하면 그리고 그와 동시에 수위 조절 반응형 소모전 및 경제 추방으로 맞서면 수위 조절 반응형 소모전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만든 말입니다. SRAW입니다. SRAW. 그러니까 Scalable Reactive Attrition Warfare예요. 지금 저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로켓을 많이 갖고 와. 그럼 여기 하이마스 갖고 가. 러시아가 포를 많이 쏴. 그럼 여기도 자주포 갖고 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힘을 많이 쓰면 거기에 맞춰서 해요. 근데 상대방을 일거에 부술 만큼은 안 해. 소모전을 하는 거예요. 소모전. 상대방한테 많이 안 밀리게 버틸 수 있을 만큼의 무장을 하는데 때가 오기 전까지, 때가 무르익기 전까지, 이제 러시아가 뼈가 노골노골하게 삭기 전까지는 소모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사람들 애꿎게 많이 죽긴 하지만 소모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 적절한 그 정밀하게 수위를 조절한단 말이에요.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 저게 스케일러블이죠. 스케일링이 저런 뜻이 있거든요. 눈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케일러블, 리액티브 상대에 맞춰서 반응형으로 스케일러블, 리액티브 소모전이니까 attrition, 전쟁이니까 warfare. 그래서 SRAW예요. 이게 이번에 처음 등장한 거예요. 이 방식이. 제가 이거 이름 붙이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사실 며칠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추방시켜버리고 economic exile. 그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말하자면 스라위가 되죠. 스라위. 그런데 이 두 개는 다른 거죠. SRAW하고 EE는 다른 거죠. 경제 추방은. 그래서 이를 위한 그러면 이런 그 scalable reactive attrition warfare 그러니까 수위 조절 반응형 소모전을 하려면 자유진영에서 무기 정보를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EE 경제 추방을 하려면 자유진영이 일치 단결해서 경제 제재를 해줘야죠. 지금 우리 눈에 그게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교한 것이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이건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거 기획된 거 아니냐. 그래서 러시아를 함정으로 끌어들인 거 아니냐. 여기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굉장히 고난도의 복합적인 전략을 짜내고 그거를 실행한 그 브레인 핵심 집단이 있을 거다. 이 집단 이런 거 없었는데 옛날에. 이 집단 뭐라고 이름 붙여야 될 거냐. 그리고 한국은 그런 집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미국과 특히 이런 지정학적 군사적 위기가 심한 지역이니까 그런 집단의 의사결정과 직결돼 있잖아요. 한국의 운명이. 한국은 그런 집단에서 움직이는 미국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소통할 거냐. 이런 문제가 여기 이제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말하자면 요건 좀 우리가 설명을 해봐야죠. 수위 조절 반응형 소모전 및 경제 추방. 그러니까 스라위라는 게 이게 뭐냐. 우선 아까 보셨듯이 중국과 러시아 이거는 이제 핵무장 피바다 역사를 가진 초강대국이죠. 중국과 러시아의 침공군을 당장 괴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군사력을 막아낼 정도로 반응 수위를 계속 거기에 맞춰서 조절해 가면서 진을 빼는 거예요. 그게 수위 조절 반응형 소모전이에요. 상대가 수위를 높이면 함께 높여주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보면 처음에 드론, 그 다음에 드론과 더불어서 탱크 킬러 미사일, 저 자블린 같은 거, 엔로 같은 거, 탱크 킬러 미사일. 그 다음에 이제 하품 같은 대함 미사일 들어갔고, 그 무렵에 자주포, 견인포 들어갔고, 마지막에 하이마스, 그러니까 다연장 로켓 이거 들어갔고. 그러니까 상대가 수위가 높아지면 같이 높이고, 상대가 좀 수위가 떨어지면 또 같이 좀 떨어뜨려주고. 그러면서 상대방 삿바는 안 풀어주고. 그 상대는 아예 뼈가 노골노골 삭을 때까지 소모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의 양상은 상대가 나오면 물러서고 틈 보이면 나아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소모전이거든요. 그리고 이 소모전이니까 당연히 뭐가냐면 buy time with space. 저항하면서 천천히 물러나는 과정을 통해서 전력은 어느 정도 보존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버는 거죠. 국제사회가 동원될 수 있는 시간.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이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할 수 있는 그 시간적 그 성숙. 그걸 버는 거예요. 우리가 돈바스에서 그 세베로도네츠크 지역 같은 거, 그 루안스크에서 그 물러나는 과정 그거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쪽에다가 러시아 군사 몰빵시켜 놓고 저기 남서쪽에 저 케르손 거기서 압박하고 있죠. 크리미아 반도를 향해서, 케르손을 향해서. 이런 전술, 이거 이제 손자병법에서 온 건데, 이거 이제 모택동 군사사상이기도 하죠. 모택동의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적이 진격하면 물러서고, 주둔하면 괴롭히며, 적이 지치면 공격한다. 지금 이런 방식이에요, 이거.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이게 SRAW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수준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다 선멸해서 이겨버리겠다가 아니에요. 시간을 끈다 이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은 핵단추도 못 눌러. 마치 고수랑 바둑 두면 이길 것 같거든. 그런데 10판을 둬도 계속해서 한 집 반, 두 집 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중간에 개가를 해서 여유가 있으면 좀 널널하게 해서 상대방 좀 집 따게 만들어주고, 내가 여유가 좀 없는 것 같으면 뭐 한두 수 떠가지고 또 여유 벌어놓고. 그 이제 고수들은 개가를 하면서 두니까 그 바둑을 그렇게 두죠. 저 그런 거예요. 고수 바둑이에요, 저거. 그럼 이런 종류의 스라위, 그 중에서 특히 수위 조절 반응형 소모전, SRAW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원칙을 4개를 지켜야 됩니다. 첫째, 공격이 아니라 수비에서 출발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침공을 유도해야 합니다. 침공을 유도해야 됩니다. 상대가 침공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침공을 유도하기 위해서 빈틈을 보여주고 함정을 파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잔인한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침공당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애꿎은 사람들 죽어나가잖아. 그 문제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그게 우리한테 어떤 도덕적 혹은 또 다른 종류의 그 관점을 요구하는 건지, 도덕에 관한 어떤 관점을 요구하는 건지. 두 번째는 상대가 침공했으니까 우리의 전쟁은 정의로운 방어 전쟁이 되죠. 정의로운 방어가 되도록 만들어라 이거죠. 요번에 젤렌스키가 전쟁 터지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이건 유럽을 위한 전쟁입니다. 이건 문명을 위한 전쟁입니다. 그렇게 규정하잖아요.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스마트폰하고 위성통신을 이용해서 전쟁의 실상과 참상을 온 국민하고 전 세계에 계속 알리면서 각성시키는 거죠. 국민과 온 세계에 알리고 각성시켜라.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렇게 전쟁이 늘어나게 되면 희생과 애꿎은 피해, collateral damage라 그러죠. 애꿎은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저거 감수해라 이거야. 전쟁 그런 거다 이거야. 모든 중장기적 소모전이라는 게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하루에 200에 이제 판이 커져갖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에서 100명이었는데 이제 하루에서 200에서 300명 숨져요. 그러면은 한 200일 그렇게 하면은 한 5만 명 숨지는 거예요. 또 집 빠개지고 거기 울부짖는 시민들, 울부짖는 아주머니들, 할아버지들
거기다가 석유 가격, 가스 가격 올라가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고통받죠.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고통받는데 특히 아프리카 같으면 이제 굶어 죽을 지금까지 내몰리죠. 저 컬라터럴 데미지죠. 애꿎은 피해죠. 어떻게 하겠냐고 감수하고 그냥 계속해서 저기 뭐야 그 수위 조절 반응형 소모전으로 계속해서 상대방 삿바 붙잡고 물고 늘어져 이거예요. 저 네 가지 지켜라 이거. 우선 첫째, 상대방한테 빈틈을 보여서 유인을 해서라도 상대방이 침공하도록 해라. 내가 먼저 전쟁 시작해서는 안 된다. 그럼으로써 이 전쟁을 우리 입장에선 정의로운 방어 전쟁으로 만들어라. 명분과 이제 그걸 다 잡은 거 대의를 잡았죠. 그러니까 이제 스타링크 위성 그 안테나하고 위성 모뎀하고 스마트폰 가지고 전쟁 참상 찍고 이렇게 해서 온 국민과 온 세계에 알리고 각성시켜라. 그렇게 해서 밀고 당기고 이런 수위 조절 반응형 소모전 과정에서 여러 희생도 나오고 애꿎은 피해도 발생하고 뭐 석유 가격도 오르고 가스 가격도 오르고 곡물 가격도 오르고 이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모전으로 가라 이거예요. 지금 이거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가. 그 러시아는 핵단추도 못 누르는 거예요. 침공했는데 항복 안 한다고 핵단추 눌러? 그날로 나라 문 닫아야죠. 침공했는데 항복 안 한다고 핵단추 누르냐고요. 나라 문 닫아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원래 처음부터 이게 마스터 플랜에 의한 유인 함정 아니었냐 이거죠. 왜 그런 의심을 하냐. 우크라이나의 경우 제가 한 3가지쯤 때문에 그 의심을 합니다. 그 작년 말부터 러시아 침공 기미가 있었거든요. 러시아가 계속해서 그 돈바스 쪽에 또 벨라루스 쪽에 계속 병력을 집중시켰잖아요. 10몇만씩. 그때 우크라이나에 군수물자가 별로 안 들어갔어요. 군수물자는 안 들어가면서 발언은 강경해요. 예를 들어서 요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만나기도 했겠죠. 노르웨이 출신의 나토 사무총장 슈톨텐베르그. 그때 슈톨텐베르그가 올해 초에 2월 24일에 러시아 침공 일어나기 직전에 올해 초에 발언을 하는데 이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좀 섬찟하더라고요. 기자가 뭐라고 물으냐면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고 나토에 가입한다. 그것을 러시아가 못 참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지정학적인 그런 고려해서 보면 그 러시아한테 우크라이나가 EU와 나토 쪽으로 이렇게 확 간다라는 얘기는 러시아한테는 실존적 위협, 그 푸틴이 말하듯이 existential threat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거 러시아가 참지 못하고서 지금 군사력 막 이제 빌드업 해가고 있는데 국경지대에 뭐 어떻게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슈톨텐베르크가 피고 웃으면서 하는 말이 주권국가가 EU에 가입하든 말든 나토에 가입하든 말든 그건 그 주권국가의 판단 사안입니다. 그래버리더라고요.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근데 러시아 침공은 다가오고 있어. 그럼 그때 우크라이나에 화학이나 이런 그 무기 많이 집어넣나? 안 집어넣어. 준비는 하나도 안 하면서 발언은 굉장히 러시아를 자극하는 강경 발언을 하는 거예요. 저것도 참 이상하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 유가가 트럼프 때 비해서 너무 올랐잖아요. 2021년, 2021년에. 근데 푸틴과 러시아의 증세가 뭐냐면 유가 오를 때 전쟁 벌이는 애들이에요, 쟤들이. 2008년에도 그랬고 2014년에도 그랬어요. 유가 오르면 전쟁 벌여. 힘이 좋아지니까. 왜 저 정도까지 유가 상승을 부채질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간이 붙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푸틴 간이 붙게 만든 마지막 그 한 수가 뭐냐면 아프간에서 황망하게 이상하게 철수하잖아요. 말도 안 되게 막 미국 신형 장비도 다 내버려두고 사람들 다 인질될 그럴 가능성까지 있는데 갑자기 후다닥 방 빼갖고 철수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욕 많이 먹었죠. 미국 국내에서도. 그래서 미국 국내에서 욕 먹을 때 저 바이든 정부 정말 무기력하고 황당한 자들이다. 이렇게 욕을 먹었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빈틈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다면 어떻겠냐고요. 우리 아무 의지도 없고 아무 결기도 없고 아무 각오도 없고 그냥 힘 가진 놈이 혹은 좀 싸나운 놈이 와서 꽉 하고 한번 하면은 그냥 화다닥 도망가는 우린 그런 그 겁에 질린 영양, 겁에 질린 그 사슴 같은 존재예요. 아주 그 목이 길고 눈이 서글서글하고 촉촉한 그런 사슴같이 우아하고 그 착한 존재예요. 뭐 그런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저게 아프간이. 그게 막 의도였다면 어떻게? 의도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혹은 의도였다고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푸틴의 간대기가 이제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간이 부어갖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우크라이나가 군비는 하나도 안 집어넣고 뭐 그 노르웨이 그 뭐 인구만 뭐 몇백만 되지도 않는 나라에 그 수상했다는 자가 그 수상 경력 가지고 나토 사무총장을 한다는데 그 나이도 어린 것이 뭐 우크라가 주권 국가로서 EU에 가입하든 나토에 가입하든 안 하든 그거는 주권 국가의 선택이다. 야 우크라가 임마 거기 그냥 슬라브야 임마 우리 러시아의 그 자궁이고 역사적 뿌리야. 그리고 내가 그 이때까지 목이 터져라고 얘기했잖아 지난. 근데 너 내 말은 뭘로 듣냐? 근데 너 군대도 안 갖다 놓고 그렇게 사람 복장 긁는 말만 해. 이거 아주 싸가지가 없구만. 넘버 원. 넘버 투. 석유 가스 가격 계속 올라. 돈은 계속 들어와. 이제 야 이제 금고 꽉 찼는데 이거 갖고 전쟁 한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푸틴은 금고만 차면 전쟁했으니까 2008년도 그렇고 2014년도 그렇고 그 침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손쉽게 그냥 침공 피크닉이에요. 피크닉 가듯이 그냥 가서 좀 주워 패고 또 나오고 뭐 좀 주워 먹고 거기에 괴뢰 정보 만들고 이걸 그냥 취미생활 삼아서 금고 찰 때마다 했단 말이죠. 두 번째. 세 번째 아프간을 또 보니까 좀 미국 맛이 갔네.